하락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5년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길게 봤을 때 한 7년 정도 집값 안 오르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 2030년 정도의 집을 구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지금 부동산 하락을 좀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네. 좀 요즘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소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 가파르죠, 아주.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 금리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네. 올라봤자 네. 뭐 그래도 3, 4%, 5%다. 그거는 완전한 잘못된 얘기예요. 예, 제가 2차 요인으로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네. 예, 2차 요인의 특성은 뭐냐면, 시장의 방향과 같으면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2차 요인이기 때문에, 자, 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죠. 막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엄청 큰 힘을 낸다는 거예요. 같은 하락이니까. 근데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실제로 2004년과 2005년 때, 그때도 부동산 폭등장이었거든요. 폭등장 때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요. 예.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데이터만 보고 분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는 그냥 상관관계가 없다. 예,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근데 아니 그때는 금리 인상했는데 집값 올랐지 않냐. 그럼 그때는 오르고 지금은 떨어지고. 그럼 상관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2차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요인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2차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과 방향이 다를 때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다음에 시장과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힘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락 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은 하락에 어디쯤에 와 있나요? 이제는 하락의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시작점. 아니, 뭐, 지금 어디 듣기로 뭐 20% 빠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시작점이라고요? 시작점이에요. 지금 사실 20% 빠진 거나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만 보면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거의 하나씩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이제 금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증여도 있고, 통정 매매라고 해서 이제 개인들 간에 거래도 있고, 어쨌든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추정이 되는 것도 많지만, 근데 이게 시장에 영향은 줘요. 예,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뉴스도 뜨고.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럼 그냥 금매물 딱 거래, 뭔가 하락 거래가 딱 찍히면, 그냥 하락 거래 됐구나. 근데 이게 어디 한 군데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빠바바바방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 하락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럼 올해 4분기나 내년 부동산 전망 지금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 항공모함에 비유를 하자면 선수를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간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180도 이제 돌아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80도 돌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진만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아, 작년에 제가 산 집도 지금 180도 돌아가는 기분이. 하지만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웃으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말씀 주실 때 가장 난감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요. 제가 집을 산 건 산 거고 네. 방송은 방송이니까.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집값 떨어질 때 강남 특히 뭐 새 아파트가 더 폭락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또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죠? 이게 올라갈 때 사실 거래량이 막 대량으로 동반돼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거의 막 수직 상승하는 경우 있잖아요. 수직 상승하는 거는 뭐냐면 한 건으로 인해서 막 몇 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건 거래 2억, 3억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건 거래되면서 막 2억, 3억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주식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된 그 가격대에는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는 거죠. 버텨주는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 있는 가격대는 좀 버텨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할 때 흐름을 보면 신축 아파트나 그 강남의 막 그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으면서 한 건으로 막 2억, 3억, 5억 막 이렇게 올라간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빠질 때 지지선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간을 그냥 거의 되돌리는 셈이 돼요. 오를 때도 개울을 막 뛴 것처럼 네. 내려갈 때도 툭.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보면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실질적인 그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는 전세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갈수록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전세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떨어질 수 있는 폭도 크다는 얘기죠.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게 떨어질 폭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기간과 폭이 크고요. 덜 올라간 게 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네.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알짜. 네. 그래서 여기는 떨어져도 네. 그래도 버틴다라는 의견과 지금 소장님 의견은 조금 다른 건데 네. 다른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강남구 같은 경우 더 버티는 힘이 강해요. 아 지금 버티는 거 네, 맞고. 버티는 게 맞는데 이게 급매물이 하나씩 거래되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버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시장에서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버틴다고 해서 아예 손님이 아예 안 오는데 뭐. 그러니까 보면은 싸게 팔아야지 뭐. 네, 버티다가 1년 넘게 거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진 거 거래 하나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락기 이제 초입이 앞으로 계속 될 텐데 혹시 네. 버티거나 네. 아니 오르는 지역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전국에서? 전국으로 보면 있습니다. 아 전국으로는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부동산을 파악할 때 전국이 같은 사이클이라고 보면 안 돼요. 다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같은 시장이에요. 같은 시장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시별로 이제 각각 다른 시장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포함돼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대구와 경상북도가 똑같냐? 또 달라요.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지방으로 갈수록 도시별로 사이클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아 지금요? 지금 어디예요? 지금은 전북 지역이 가장 핫하죠. 강원이 얼마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핫했다가 약간은 누그러진 측면이 있고 지금은 전북 지역이 이제 가장 핫하죠. 그리고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투기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 내려가서 막 전북에서 어딘가요? 전북이 지금 군산, 익산, 전주 이쪽 지역들이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그런 도시죠.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미 올랐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런 지역 막 따라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기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좀 오를 여지가 있는? 그렇죠. 오를 여지가 있는 지역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크게라도 얘기해 주세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아니, 비밀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서 싹 빼는 게 사람이 제일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의 이 투기 심리가 아직도 식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도 단위로만 얘기해 주세요. 돈은 근데 너무 도 크니까. 단위로 지금 굉장히 어디 근처인가요? 어디 근처? 지금 경북 지역도 있고요. 아 경북. 충남 지역도 있고요. 네, 뭐 워낙 큰 거니까. 네네. 네, 그런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경남 지역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다 있는 거죠. 네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조금의 힌트라도 지역명은 아니더라도 어디가 어떤 특징으로 해서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그 오를 지역을 판단할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뭘 봐야 되냐면 전세를 봐야 돼요. 아 전세. 이때 매매 시장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매매 시장을 보거든요. 매매 시장을 보면 올라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매매 시장을 보시면 안 되고 전세 시장을 봐셔야 돼요. 전세 시장을 보는데 전세가율이 높다. 근데 높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럼 그 도시의 전세가율, 역대 전세가율을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 그래서
역대 전세가율에 가장 높았던 전세가율에 근접하거나 오르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어느 정도 조건이 형성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전세가가 이제 오르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 도시 검색을 할 때 이제 구체적인 도시로 들어가서 전세가율과 전세가 움직임을 잘 보셔가지고 이런 데는 지금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네. 특히 좀 어디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 안에서도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는 좀 어디 쪽일까요?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차들이 약간씩 존재하는 게 지금은 이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쪽이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안 좋죠. 이제 인천은 하락하면서 입주 물량이 또 이제 같이 겹치거든요. 지금은 하락하는 장에서는 이제 입주 물량 효과가 커져요. 상승장에서는 입주 물량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데 하락장에서는 입주 물량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가도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분양권 그 소유자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집을 싸게 팔려고 내놓게 되고 매수자들은 굳이 빨리 달려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천 쪽이 입주 물량이 좀 많으면서 이제 하락하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경기도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하락 느낌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사실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대동소이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주식처럼 개별주 형식으로 여기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특히 어디구가 많이 빠지고 있죠? 서울에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노도강 얘기가 많이 나오죠. 노도강 얘기 많이 나오고 지금은 또 강남도 이제 많이 얘기 나와요. 그렇죠. 강남이 이제 한 거래씩 갑자기 막 몇 억씩 빠지는 뭐 4, 5억 잠실에서 네네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동탄도 지금 하락 많이 하는 동탄 참 경기도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20% 이상 만약에 하락한 아파트 뉴스 가끔씩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가 만약에 30%쯤 떨어졌을 때 네. 뭐 사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보통 그 하락기 기간을 얘기하고 하락폭을 얘기할 때 보통 하락 기간은 이제 5년 정도에서 이제 안정기까지 포함한 한 7년 정도 이제 하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폭은 한 40%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금 먼저 하락이 이제 시작했는데 20% 폭락했어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한 30% 정도 하락하면 바닥 이현철 소장이 얘기한 40%가 근접한 거 아니냐. 그러면 먼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개별주 주식의 흐름이 없어요. 그냥 전체가 다운입니다. 전체 다운, 전체 상승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지금 20%, 30% 폭락을 했어요. 그럼 얘가 이현철 소장이 말한 대로 한 40%만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류인 게 지금 다른 주변 지역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먼저 한 뭐 30% 도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멈추느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평균이 40%라고 했지 모든 아파트가 다 40%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평균이 40%라는 얘기는 어떤 아파트는 50%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60%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20%만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만 떨어지는 거는 그럼 20% 떨어지고 바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요. 20% 떨어지고 옆으로만 기어요. 그냥 쭉 옆으로 기는 거죠. 거래 없이 그냥. 거래 없이 그냥 쭉 기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기간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먼저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살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거든요. 집을 사면 올라간다. 그래서 20% 떨어진 거를 20%만 예를 들어서 얘는 확정적으로 20%만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걸 사면은
주거 안정도 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안 떨어지니까 네. 버티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닥쳐보면 그 집에 사는 게 결코 즐겁지도 않고 즐겁지 않죠. 네. 그리고 집을 생각보다 일찍 팔려고 시도를 해요.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계속 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어떤 게 되냐? 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주변이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 집이 여러분들은 일찍 들어갔을 때 자꾸 팔려고 시도하고 오히려 그렇게 시도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더 여러분이 안 샀으면 20%에서 멈출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삼으로 인해서 30% 40%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찍 들어가면. 토자님 그러면 지금 이 지가 하락이 이번에는 원래 한 5년 정도 하락 좀 사이클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좀 길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좀 하락한다고 보시고 그럼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 네. 저는 뭐 크게 길게 보지는 않고요. 네. 보통 하락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5년 정도 네.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V자 반등이 아니고 U자 반등이기 때문에 안정기의 구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1, 2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한 7년 정도 이제 집값 안 오르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한 7년, 8년 후라고 본다면 2030년이네. 네, 2030년 정도의 집을 구입을 하시면 네. 굉장히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2008년 정도면 아마 바닥권이라고 이제 판단이 들긴 하거든요. 2028년. 네, 28년 정도면은 이제 바닥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건 어떠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U자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오르는 구간이 1, 2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건딜 수 있으면 이제 일찍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때 이제 약간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장단점은 뭐냐면 좀 일찍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많이 고르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RR, 로얄동이나 로얄층 이런 것들을 골라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자, 시기적으로 뭐 2030년쯤이라면 그때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빨라야 늦어질 수도 있을 텐데 좀 네. 근데 어떤 지표들 어떤 신호들을 좀 확인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쳤겠구나 네.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지방 얘기할 때와 똑같습니다. 전세가율? 네, 전세가율과 전세가에 올라가느냐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참고로 보시면 미분양, 미분양이 남아 있는 호실 그것도 추세로 봐야지. 이때가 몇 개냐,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어야 돼요.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완연하게 미분양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뭘 사면 좋을까요? 뭘 사냐? 저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좋은 걸 사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거 사면 좋긴 하죠. 근데 항상 사람은 눈이 높아요.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사려 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게 자기가 가진 돈과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가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을 사고 싶은데 내 돈을 봤더니 강남은 내가 죽어도 살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자기 돈, 가진 돈에 맞는 그걸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사시면 돼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말자. 아니 무리 좀 해도 됩니다. 이때는 그냥 좀 이럴 때는 좀 무리하라고도 시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에서는 조금 무리해도 버틸 수 있거든요. 제 뜻은 이제 너무너무 무리해서 내가 안 되는 그 강남을 간다. 그렇죠. 그건 무리가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무리해서 강남을 갈 수 있으면 가셔도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하락장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쨌든 모든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갑과 을이란 게 있다면 그럼 갑이 이제 매수자라면 지금 을이 매도자인 거잖아요. 지금 매도자 입장이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거래도 잘 안 되고 호가를
낮춰야지 막 팔릴 것 같은데 낮춰서 팔긴 싫고 네네. 근데 내가 막 호가 낮춰서 하는 것들이 더 하락세를 더 불러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제일 힘든데 예, 불과 작년만 해도 이제 무주택자에 관한 얘기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 실거주도 사지 마라. 이게 집이 딱 이해관계 집단이 무주택, 유주택으로 나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으로 정확히 넘어가기 전에는 무주택자한테 뭔가 말릴 때 가장 힘들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보유자들한테 사실 원칙적으로는 파는 게 맞죠. 파는 게 맞는데 예, 얘기하기가 정말 힘든 게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팔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인데 그나마 조금 도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매도를 할지 그냥 버틸지. 그렇죠. 예, 그걸 애매하게 막 포지션을 정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겠죠. 첫 번째 정해서 버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락장이 힘들다라는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힘들다라는 거를 제가 한 뭐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정말 힘들 거니까 이때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틸 각오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족들 간에 감정을 긁을 만한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 쉽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만약에 부부다라면은 막 하락 얘기 막 하면서 우리 집값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제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게 그때 자기가 그 사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 탓으로 돌리는 얘기. 이런 얘기는 가족들 간에 특히 부부 간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되면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버틸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습니다.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대비를 하느냐 모르고 대비하느냐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버틸다라고 생각하시면 허리띠 졸라매시고 상대방에게 자극될 수 있는 좀 격한 말 이런 것들은 절대 삼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버티시면 되고요. 매도를 원칙으로 삼은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승장 때 올라갈 때 주구장창 상승만 한 게 아니에요. 굴곡이 있었습니다. 하락하기도 했었어요. 잠깐씩 아파트별로. 그럼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씩 반등을 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분명히 이제 규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쌓여 있는 규제 정책들을 하나 둘씩 풀어줄 겁니다. 분명히 풀어줄 거예요. 그때 이제 풀어줄 때 효과가 시장에서 좀 크게 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 약간 반등한다. 그럼 이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해가지고 이제 다시 상승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이제는 방법이 없죠. 상기 신도시 분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도시는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하냐? 대부분 다 입지로 보거든요. 네.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지는요. 입지에 따른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가깝다. 그럼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1,000만 원대 나오겠습니까? 강남이 가깝다. 그럼 2,000만 원, 3,000만 원대 나오는 거고 강남하고 멀다. 그럼 1,000만 원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그 입지별로 가격대가 정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도시를 분양하는 시작하는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신도시, 실패한 신도시를 나눠볼 수 있거든요. 실패한 신도시는 대표적으로 이제 송도가 실패한 도시. 송도. 그 다음에 파주 운정이 실패한 도시였고, 네. 검단도 실패한 도시였어. 그 다음에 이제 교화까지. 그리고 이제 성공한 신도시들은 뭐 위례, 네. 동탄, 네. 그 다음에 광교, 그 다음에 마곡. 서울에서는 이제 마곡, 뭐 다산 신도시,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성공한 신도시에 들어가죠. 그럼 공통점을 보면 입지적 공통점은 별로 없어요. 어떤 데는 입지가 좀 나쁘기도 하고, 동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입지가 정말 안 좋다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네. 광교도 여러분 광교는 지금 이미 기억 속에서 이제 없어졌겠지만 저는 광교 현장에 초창기부터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광교가
분양가 1,300대 분양했어요. 근데 미분양 났습니다. 위치가 안 좋다고. 누가 저기까지 가냐. 근데 지금은 다 갖춰지고 나니까 광교가 정말 살기 도시, 가고 싶은 도시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갖춰지고 나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뭐가 중요하냐?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성공한 신도시는 언제 시작했냐? 사이클의 바닥권에서 시작했어요. 바닥권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닥권에서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광교도 미분양이 났고 마곡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안 팔렸어요. 위례도 처음엔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근데 바닥권을 다지면서 쭉 올라가니까 상승 시너지 작용이 같이 일어나면서 분양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화를 하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신도시의 공통점은 뭐냐? 다 고점에서 시작했어요. 사이클의 고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분위기 좋았어요. 송도도 예전에 처음 분양할 땐 난리 났었습니다. 청약 경쟁률 막 몇천 대 1 막 그렇게 가면서 피도 막 엄청 붙었었어요. 그런데 고점이 딱 일반 주변 아파트도 서울 꺾이고 인천 꺾이고 경기 꺾이고 하니까 얘만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뭐가 문제냐면 신도시에 분양하던 게 이제 분양이 점점 안 팔리고 미분양이 쌓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분양 예정된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스톱이 돼요. 멈춰버리죠. 분양을 못 하는 거죠. 안 팔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닥 이렇게 쭉 떨어지는 도중에 분양 이제 사업이 다 멈춰버리죠. 그러면 도시가 이 완성이 돼서 시너지 작용을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을씨년스러운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빈 땅들이 많고 잡초 막 무성하고 거기서 농사 짓고 막 이런 땅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와야 될 아파트들이 안 들어오면 기반 시설이 안 들어와요. 상가라든지 아니면 병원, 백화점 뭐 이런 편의 시설들이 도시가 갖춰져야 그 다음에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상가가 좀 처음에 막 들어오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활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다운이 되고 에너지 자체도 다 다운돼서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한 신도시가 되는 거죠. 그럼 3기 신도시를 분석할 때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가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였냐? 사이클상 완전 고점이죠. 지금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막 지금 본격적인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위험하죠. 간단합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분양가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니까 신축은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이게 사실 이런 얘기 나온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승장에서 상승장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장이 되면 비싸게 분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분양한 것들이 안 팔려요. 미분양이 생기기도 해요. 그 미분양이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막 올라 있어요. 분양도 완판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야,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렇게 비싸게 파는 것도 다 올라가네. 그리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에서는 분양가 밑으로 내려간 게 하나도 없어요. 신축 아파트 중에. 근데 하락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하락장으로 가면 분양가 위에 있는 물건이 없어요. 분양가 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을 접할 때 항상 입지나 막 이런 걸로 보잖아요.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시기만 봅니다.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이클상 지금 어떤 시기냐. 지금 하락장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생겼던 명제들 있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요. 다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상승장 때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들 신축이 좋다, 무조건 이런 걸 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락장이 되면 하락장에서 이제 분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진짜 분양가 위에 있는 물건이 없어요. 분양가 다 밑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본격적인 하락장이 되면 뭘 하냐? 30%, 40% 할인해서 팔아요. 여러분 할인한 물건을 지금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경험이 좀 많은 분들, 40대 중반 이상, 50대 이상 분들은 경험을 다 했어요. 30%, 40% 할인하는 물건들이 지천에 널렸었습니다. 서울의 트리마제도 아마 할인 분야에 있을 겁니다. 서울의 트리마제도 할인 분야에 있었고, 강남 자이 같은 경우도 통매각이라고 그래서 안 팔린 물건들을
예, 강제로 이렇게 약간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이제 한꺼번에 넘기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이제 신축 분양 받는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